4.7 재보궐선거 출구조사 결과와 또 선거 개표 상황, 두 분의 전문가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출구조사 결과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후보와 박형준 후보가 크게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출구조사 결과를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께 좀 여쭙겠습니다. 예, 먼저 박 위원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뭐 이 결과에 대한 어떤 평가를 어떻게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민심의 무게가 이렇게 무거운지를 새삼 느끼는 그런 어떤 결과였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집권당으로서 여러 가지 잘 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회초리를 맡고 있는 줄은 알았습니다만 예. 이 회초리 무게가 이 정도까지 무겁고 매서운지를 오늘 결과를 보고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예, 회초리의 무게가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 이번 결과를 통해서 좀 알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서울시장 두 분 간의 경쟁의 어떤 그 현상이 아니고 그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당이 내걸었던 그러니까 뭐 선거 전략상 내걸었던 것은 아닌 거고 그동안의 민심의 흐름을 볼 때 이번은 현 정부의 정책적 기조 실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심이 심판한 것이다. 이런 이제 그 야당의 어떤 주장이 현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그 출구조사를 통한 그 차이가 사실 너무 크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도 사실 굉장히 부담이 되는 수치죠. 그러니까 향후에 1년간 시정을 어떻게 펼칠지 모르겠지만 또 1년 후에 큰 선거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어떻게 국민적 그 기대 이런 것을 받아낼지 야당으로서도 더 큰 짐을 짊어지게 됐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차이가 날 것인가? 사실 이제 여론조사 공표가 가능한 그 직전까지만 해도 많이 나야 한 20% 정도가 차이가 났었는데 이제 이렇게 출구조사 결과를 보니 아직은 뭐 개표가 진행되고 있고 최종적인 표차를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출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21.3%, 부산은 31%포인트까지 차이가 난 이 상황, 이 정도까지 차이가 날 거라고는 좀 예상을 하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바로 직전에 발표했던 여론조사의 차이를 사실 저희 당의 내부 어떤 분석이나 자료에 의하면 전혀 사실은 좁히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정도 차이는 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내부적으로는 매우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벌어진 결과를 받고 보니까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무슨 과학적 분석 뭐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필요가 있을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정도로 차이가 이제 많이 난 것이고 돌아보면 사전투표율이 높았던 것이 저희들에게 유리할 것이다라고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했던 그 모습이 얼마나 참 부끄러운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그런 저희들을 바라보시는 국민들은 민주당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라고 하는 그런 화가 더 나셨던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렇게 큰 차이의 표 차이가 물론 출구조사 예측 결과긴 합니다만 이렇게 큰 표 차이는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시는지? 일단 뭐 표본에서 사전 투표는 이제 제외가 됐으니까 좀 그에 반영이 되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기존의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이전의 그 수치하고 지금은 차이가 더 난 이 부분은 민주당의 선거 전략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것이 이제 반영됐다고 보고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반성한다라고 잘못했다라고 이런 선거 전략을 취하면서 사실은 또 네거티브를 했는데 그 네거티브의 내용이 민주당이 비판받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물론 네거티브의 그 내용 자체에 대한 근거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그 아이템 자체가 사실 민주당 측에 더 비판받을 만한 내용이었다는 거 하나 하고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사실은 조금 자숙하거나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 선거운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선거운동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그 국민적 분노에 대해서 잘못했고 앞으로 시정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것이 그러니까 정책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이죠. 그 반영을 하고자 했으나 또 청와대와 또 엇박자가 났고 이런 부분에 따라서 국민의 신뢰까지 안 준
이런 형국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수치가 아직은 뭐 출구조사입니다만은 벌어진 그 결과로 귀결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선거 전략에서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거짓말 후보를 심판해달라라는 것과 정부 여당을 심판해달라라는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선거 전략이었다라고 좀 정리가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선거 기간 내내 저희가 제기했던 그 오세훈 후보와 박형준 후보에 대한 그런 진실 공방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네거티브라고 말씀하시지만 저희 입장에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후보의 자질과 관련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까 사실 집권당의 정책의 실패라고 규정하고 있는 그렇게 국민들에게 저희가 이런 부분은 이렇게 좀 잘못된 것 같으니 이렇게 바꿔나가겠습니다. 라고 그 국민들의 어떤 목소리에 응답하면서 대답을 하는 이런 부분이 좀 적었던 것이죠. 저희가 이제 그런 어떤 선거 전략상 지금 이것이 좀 잘못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 그 부분이 워낙 또 큰 부분이었어요. 사실은 저희가. 그래서 뭐 그렇게 병행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아마 그 한 초반 일주일 정도만 그런 문제를 후보 검증을 하고 나머지 일주일은 철저하게 그 어떤 정책의 실패에 대한 국민들의 질문에 답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포지티브 선거로 갔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뭐 그런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예. 보통 이제 통상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진영에 유리하다라는 공식이 있었는데 글쎄 앞으로는 뭐 지금 이제 일단 출구조사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앞으로는 뭐 이런 공식은 뭐 투영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어질지 모르겠는데요. 이제는 그 진영의 어떤 뭐 민심을 가두는 형태의 선거운동 전략이 저는 앞으로 꼭 유효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물론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정책이나 어떤 국민에 다가가는 이런 여러 가지 기조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우리 편, 네 편 갈라서 뭐 네거티브를 하거나 상대편에 대한 프레임 씌우기 이런 형태의 양 진영 간의 대결은 특히 20, 30대의 투표율이 높아지면서 되게 현실적인 부분들이 얽매여 있는 그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앞으로의 선거 전략은 저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고 보고 또 그것이 또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그 추세가. 다만 지금 이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결과가 앞으로도 지속되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민심이라는 것이 어느 편을 들었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 현재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만의 표시고 정책을 왜 안 바꾸느냐에 대한 회초리로 저는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오세훈 후보를 지지했거나 또는 박형준 후보를 지지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도 여기서 큰 메시지를 얻어서 그것들이 정당 활동에 반영이 돼야지만 앞으로도 사랑받는 야당으로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통상과는 좀 달랐던 부분을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물론 이제 깜깜이 기간 전에 여론조사 결과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번 선거에 있어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 바로 이 2030의 표심이었거든요. 이건 역시 기존의 어떤 우리가 통상적이었던 선거와는 좀 다른 양상을 좀 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 선거 결과가 2030이 주로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예상되어지는 대로 가정을 하고 이제 분석을 한다면 그렇죠. 2030이 정치적으로 보수화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떤 정치적 보수화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 실용적인 측면에서 본인들이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실용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선택의 문제거든요. 이런 것이 언제부터 저희가 확인이 되기 시작했냐면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때 그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을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북한 선수들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2명의 TO를 저희가 좀 양보하고자 하는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때 이 젊은 세대들은 왜 땀을 흘려서 그렇게 훈련을 해온 우리 선수들이 왜 북한 선수에게 양보를 해야 되느냐? 어떤 공정성의 문제를 공정의 문제를 제기했는데 저희 기성세대 입장으로 보면
우리 한반도 평화, 공동체의 이익 이런 것들을 위한 공동선을 위해서 그 정도는 내가 희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저희 세대하고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때 저도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만 그때 청와대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새로운 세대의 실용적인 판단의 기준이구나. 예. 그래서 정치적으로 어떤 보수화되었다라고 그렇게 일반화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이번에는 분명히 젊은 세대들이 주목하는 공정과 불공정의 문제, 그리고 본인들이 어떤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필요한 주거 안정의 문제에 대한 예. 어떤 불안 이런 것들이 실용적으로 작용한 그런 결과일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예. 윤기찬 부위원장께는 제가 그럼 그 지역구별 개표 상황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뭐 부산을 포함해서 앞서서는 서울 그 지역구별 개표 상황이 속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 사실 막판까지도 신촌에서 20, 30대 표심을 호소하기도 했고 성북구나 이 강북쪽에 있는 그 표심 잡기 위해서 굉장히 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만 보면 모든 지역에서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좀 앞서는 이런 수치가 나오는 그 부분 국민의힘은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이제 흐름은 정부에 대한 회초리, 심판의 기저가 있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세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동산 문제가 다 올랐기 때문에 어떤 분은 혜택을 받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사실은 그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혜택이 현실화된 게 아니거든요. 세금만 높아졌기 때문에 이 종부세 부분에 대한 부담이 표로 연결된 것인가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 기존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난 21대 선거 때 종부세를 좀 완화하겠다라는 일부 10분의 국회의원분이 공약 비슷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예. 거의 선거 끝나고 나서 반영이 안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실망감, 신뢰를 잃은 것 이런 거에 대한 표심이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결과가 아직까지는 최종 발표된 부분은 아닙니다만 어찌됐든 출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부산, 서울 모두에서 승리를 하는 결과가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앞서서 저희가 선거 전략에서의 착오를 잠시 좀 다뤘습니다만 초반에는 사실 박영선 후보가 좀 앞서고 있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LH 사태가 좀 터지고 그 후에 말미에 가서도 또 김상조 정책실장의 그런 논란도 있었고 이런 악재들이 좀 연달아 터진 부분도 민주당 입장에선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박영선 후보가 장관직을 사직하고 나왔을 때만 해도 사실은 그 인화 물질들이 곳곳에 잠재해 있긴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박영선 후보가 나올 때만 해도 그런 정도의 부정적 요소를 국민들께서 그래 좀 인내해 줄게라고 그렇게 보고 계셨을 겁니다. 예. 그런데 마침 거기에 LH 투기 의혹이라고 하는 내관이 심어지면서 거기에 불이 붙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만 폭발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내재되어 왔던 부정적 요인들이 인화 물질이 되어서 함께 폭발하는 그러한 양상으로 이제 갔고 그것을 계속 가속화하게 된 사항들이 계속 이제 사실 김상조 실장의 문제라든가 또 마지막에 또 박주민 의원의 문제라든가까지 계속 이어서 이제 그런 그 동력을 제공하는 뭐 이런 형식으로 이제 흘러져 온 것이죠. 어쨌든 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막판까지 이야기했던 어떤 바닥 민심 또 샤이 진보 이거에 좀 효과는 좀 미미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뭐 계속 홍보소통위원장으로서 국민께 말씀을 드려온 이야기는 샤이 진보라고 하는 것을 민주당에서 공식으로 이야기 드린 적은 없습니다. 예.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민주당이 얼마나 부끄러우면 내놓고 지지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샤이 진보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저희가 그런 숨어있는 표 때문에 마지막에 가면 해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이거는 정말 국민의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지지율을 보면 아까 우리 윤기찬 부위원장과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그런 분석도 해봤습니다만 민주당 오세훈 후보, 박영선 후보와 우리 그 김영춘 후보가 얻은 표는 그야말로 민주당원만 찍은 표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중도층이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으로 이동한 것이거든요. 예. 대개 그 중도층의 이동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중도층을 그래서 서로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저희가 사실 국민의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국민의 영린을 건드릴 만한 그런 부정적 요소들을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중도층을 설득하고 중도층을 저희에게 희망을 더 가져주십시오라고 설득하는데 예. 완전히 실패한 것 같습니다. 예, 이 중도층의 표심을 가져오는데 실패했다. 그렇다면 그 반대로 국민의힘에서는 중도층의 표심을 가져오는데 일정 부분 역할을 했던 것이 야권 단일화라고 저희가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도층의 표심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 것이죠. 예. 저희가 표심을 가꿀 수 있는 어떤 정책적 제안을 하거나 이게 끌어온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이탈한 중도층의 표심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받게 된 것이죠. 노력을 해서 받은 건 아니고 이게 되게 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민주당 당정에서 굉장히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은 LH 사태가 저는 촉발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LH 사태가 LH 사태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고 국민이 더 실망했을 겁니다. 예. LH 사태의 본질은 사실은 정책을 결정하는 그 분들이 그 어떤 정책 결정에 수혜를 받으면 안 되는 것인데 예. 그 수혜를 받은 것들에 대한 비판적 국민 여론이 있었는데 이것을 마치 실무자의 문제인 것으로 자꾸만 여론을 좀 몰아가려는 듯한 이런 모습들이 보였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이 좀 분노했던 것이고요. 그런 이제 일례로 아까 말씀하신 뭐 김상조 실장이 그런 부분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단호한 모습을 민주당에서 보여주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심이 들끓었다. 그것이 표로 연결될 이제 사전 투표나 내지 이 출구조사만 보면 그런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두 분의 이야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번 선거도 중도 표심을 잡은 쪽이 승리를 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예측 결과긴 합니다만 어쨌든 승리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 민주당은 이제 중도 확장을 위해서 앞으로도 좀 어떤 대책들도 좀 있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처지와 위치는 아닙니다만 예. 국민의힘이 뭐 승리를 했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과연 이 중도층의 민심을 얻을 만큼 잘해서 이런 결과가 온 것이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윤기창 부위원장께서도 그렇지 않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겸손하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예. 중요한 것은 지금 저희가 민주당은 좀 질서 있게 이 선거 결과를 보면서 국민들께서 왜 화를 내셨는지 과연 우리가 정책을 무엇을 잘못해서 국민들께 실패라고 그렇게 규정하시도록 그렇게 만들었는가. 그런데 국민은 실패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아직 그 정책의 결과가 온전히 다 나타나지 않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우리는 아직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성찰을 질서 있고 냉정하게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서울의 아파트 값이나 뭐 매매, 전세, 월세 이런 것들이 좀 상승세가 무뎌지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완전히 과거처럼 이렇게 안정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것을 마치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된 것처럼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그런 움직임은 없는지 한번 보고 아마 전반적으로 진심으로 여권 내부의 어떤 쇄신과 어떤 혁신 바로 이런 것들이 질서 있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그렇게 아마 몇 달간 쭉 지속적으로 가다 보면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저희를 봐주실 거다. 뭐 회초리를 3개 때리는 부모님 마음은 그것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혼내시는 거지 가능성이 없고 사랑이 없다면 사실 뭐 이런 혼을 내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두 분 다 굉장히 좀 겸손하게 지금 좀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단일화를 할 때도 굉장히 좀 시끄러운 모습들도 많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그 후에는 뭐 아름다운 단일화 뭐 이런 표현까지 뭐 언급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야권 단일화의 효과는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야권 단일화의 효과도 효과지만 사실은 이제 대선이 1년 후에 있기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단일화 과정이 좀 아름다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대선이란 또 출구가 있어서 단일화에서 탈락을 하더라도 그 다음 기회가 이제 보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일화의 효과라는 것은 예전처럼 특히 이제 안철수 전 후보의 경우에는 단일화 이후의 행보가 사실 국민적 비판을 많이 받아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깨끗이 승복을 하고 열정적으로 도왔거든요. 예. 이런 것에 그분이 상징하는 중도를 위한 중도의 구애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이 보고 있었던 부분인데 예. 그 중도의 구애를 하던 분이 이제 국민의힘 후보를 열심히 돕기 때문에
갈 곳 없던 또는 마음 둘 곳 없던 분들 입장에서는 한번 마음을 담아줄 수 있는 이런 물리적 공간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예. 단일화가 물론 이번에 이긴다면 그 승리의 가장 큰 원인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마지막에 그 정의당 지지층의 표심까지 좀 가져오고자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박영선 후보가 6411번 버스도 타기도 했고 정의당에 좀 같이 협조를 해주기를 요청을 했지만 또 거절하는 모습까지 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당 지지층의 표심 잡기에는 실패했다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좀 아쉽죠. 그 부분이. 그래도 정의당이 국민의힘을 후보를 설마 지지했겠냐라는 개인적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만 아, 예. 그런 어떤 선거일까지 과정 중에서 정의당의 더 적극적인 어떤 연대와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을 겁니다. 아마 이제 정의당에서는 이제 본인들도 사실 이번에 후보를 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아마 정의당의 그 존재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위기감을 많이 느꼈을 것이고 예. 정의당이 민주당의 이중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국민의힘의 오랜 그 프레임 공격에서 벗어나고 홀로 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체 위기감도 있었을 텐데 예. 그건 뭐 정의당 입장을 충분히 그런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이번 선거에서 강한 연대와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은 아마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을 겁니다. 이번 선거를 좀 전반적으로 돌아보면 이 LH 문제 등을 포함해서 부동산이 가장 큰 이슈가 된 선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정작 시민들의 어떤 좀 가려운 곳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걸 좀 긁어주는 제대로 된 공약은 없었다. 뭐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그러니까 받아들이십니까?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서로 간에 뭐 검증이라고 이제 표현하시는데 네거티브 또는 검증 네. 이런 것이 부각되다 보니까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양 후보의 공약이 사실은 좀 묻힌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 후보의 경우에는 부동산 전략 중에 뭐 민간 공급을 활성화시키자는 건 예. 기본적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대출 규제를 좀 철폐하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이 있어야지만 현금 없는 중산층이 집값이 내려도 그걸 받아서 살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현금 없는 분들은 집을 살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집값이 아무리 내려도 이런 부분을 좀 철폐하자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규제 철폐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키자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서로 후보 간의 공약에 대한 토론이 조금 덜 보인 이런 아쉬움이 좀 있죠. 어떻습니까? 세 번의 토론회 중에서 세 번째 토론회를 보니까 1, 2차 토론회가 하도 이제 서로 네거티브 공방을 하니까 예. 3차 토론회는 포맷이 자기 공약을 3분 동안 설명을 하고 상대 후보가 10분 동안 그 공약을 검증하는 그런 포맷을 마련했더라고요.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공약들도 나름대로 많이 준비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어떤 국민께 어필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고 어차피 공약이라는 것이 짧은 기간, 선거 기간 중에 국민께 그런 공약을 어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당선자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솔직한 얘기로 이 공약의 현실화라고 하는 것이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 또 짧은 1년 2개월의 임기 때문이긴 하지만 또 공약을 보면 1년 2개월이 짧은 임기뿐만이 아니라 5년짜리 중장기 계획에 해당되는 공약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당선되시는 분은 이 자기가 한 공약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당선이 되면 바로 TF를 다시 구성해가지고 상대 후보의 공약도 얹어놓고 그다음에 행정공무원들과 함께 정말 내가 한 공약이 실현 가능성이 있고 급조된 공약은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공약을 점검하고 재설계하는 그러니까 공약을 다시 공약하는 그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이 있는데 좀 개인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후보하고 박영선 후보의 공약, 부동산 공약은 좀 차이도 많지만 공통된 부분도 꽤 있어요. 그중에 이제 한강변 층수 제한 이걸 없애자는 것인데 이러려면 사실은 이제 의회 조례를 만들거나 의회 동의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시의회는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상당히 많은 의석수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난항이 예상이 되는데 두 후보가 만약에 같은 공약의 경우에는 시의회도 이거를 협조해주는 이런 사실은 연정 아닌 연정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좀 좋다고 보는데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마 저 서울시 의회에
109명 중에 101명이 이제 민주당 소속이지 않습니까? 아마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되더라도 굉장히 잘 협조가 되지 않으면, 협치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에 짧은 기간 동안 봉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35층의 그 층수 제한 이 문제를 박영선 후보는 이 남산의 경관, 조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세훈 시장께서도 좋은 제안이신데 그럼 박영선 후보의 걱정의 취지가 어디에 있는가? 그런 것들을 잘 받아들여서 오세훈 후보가 공약한 것은 무조건 이 층고를 폐지하겠다라는 공약이지만 그런 걱정도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잘 조화해가지고 서울시 의회와 대화를 하면 충분히 지성이 발휘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층수 규제 완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통적이었지만 그 부동산 공약 중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공공 주도로 하느냐, 민간 주도로 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가 있었던 공약이었습니다. 근데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되면 취임하고 일주일 내에 민간 주도 규제 완화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이제 일주일 내 시작을 해서 아마 100일 이내에 규제를 많이 완화시켰다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박영선 후보도 상당 부분 일치를 하지만 공공성을 어느 정도 반영할지에 대해서 명확한 표현은 전 못 봤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공공 주도가 아니고 공공 참여형이고, 예를 들면 토지 임대부 그 임대주택 공급에서도 임대주택 공급은 같지만 그 토지를 제공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민간 토지를 이용하느냐 아니면 공공 토지를 이용하느냐 네.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어느 정도 조정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공 토지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용되는 민간 토지의 공급가가 만약에 적절하다면 사실은 민간 공공 택지를 구별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공공 택지, 민간 택지 이런 이름에서는 구별이 되지만 실제 유휴지를 이용해서 어떤 임대부 주택을 공급하는 이 본질에는 크게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의회가 협조해 준다면 이 부분도 정책적 협조가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 재건축의 이제 용적률 문제와 굉장히 관련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용적률 문제 이런 것들을 시의회가 다루도록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의 협조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한 이해를 좀 잘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무조건 재건축을 민간 주도로 해서 예를 들어 조합을 구성한다든가 해가지고 거기에 살고 있던 분들이 어떤 재산권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이런 개념을 이제 생각하는데 저희가 또 생각하는 건 뭐냐면 주택을 공급을 확대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에 공급을 합니까? 수도권의 택지가 거의 없어요, 이제. 그건 여야가 공히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거기에 일정 비율은 소위 그 용적률을 높이는 대신에 거기에 공공임대를 예. 함께 넣어서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대화를 통해서 좀 사회적 합의로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마 그런 것들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약을 다시 공약하는 그런 TF를 다시 한번 만들어서 한번 논의를 해보자. 충분히 저는 대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도 사실 한 15% 정도는 이제 임대주택을 넣게 돼 있어요. 그 비율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리고 사실 재건축이라는 게 사업성이 어느 정도 담보가 돼야지만 참여를 하거든요. 이것이 공공주도든 다 똑같습니다. 어차피 그 해당 부지는 이제 민간 부지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사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제한이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도 많이 참여를 안 하는 거 보면 아직까지가 정부에서 주장하는 이런 공공주도형 재건축은 아직까지는 시장성이 좀 없다. 이게 만약에 시장성이 있도록 이용 보장이 된다 그러면 사실은 못할 바도 아니죠. 그래서 절충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자, 이번 선거를 돌아보면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 역시 정책 선거가 아닌 네거티브 선거가 되어버렸다라는 비판도 또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제가 꼭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네거티브와 마타도어는 분명하게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마타도어는 없는 사실을 만들고 허위 사실을 만들어서 상대방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음해하고 하는 것이 이제 마타도어 아니겠습니까? 예. 네거티브 선거 전략과 포지티브 선거 전략이 있습니다. 네거티브 선거 전략은 주로 무엇이냐면 상대 후보의 자질을 검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부정적 요인이 아닙니다. 왜 후보 자질을 검증해야 되냐면
결과적으로 선출직 공직자를 선출하는 문제, 뽑는 문제는 내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자를 뽑는 일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선출된 사람은 세금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과거에 어떤 말들을 했는데 그것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만들겠구나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거티브는 부정적인 것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야가 아니라 네거티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미국 같은 민주주의 선진국에서도 네거티브는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 지금 한 70대 무슨 후보가 나왔는데 10대 때 어떤 학교 무슨 잡지에 글을 쓴 그런 것도 다 찾아내서 전부 다 검증하거든요. 예. 그만큼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오세훈 후보나 박형준 후보에 대해서 저희가 제기했던 문제가 없던 허위 사실을 만들어서 조작한 것이 아니고 있던 그리고 상당히 합리성이 있고 반드시 답변을 드려야 할 문제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아직까지는 후보 자질 검증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예. 부정적인 마타도어로 인식이 된 이런 측면이 저희는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근데 마타도와 네거티브가 사실 구별이 어려운데요. 저는 이제 그 구별을 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규정하고 프레임을 씌운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마타도어 측에 가깝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후보가 특정 후보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규정을 하고 그걸 입증해가는 과정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한다면 사실 그건 마타도어죠. 셀프 보상 이렇게 규정해놓고 아니라고 해명을 하고 여러 가지 해명을 하더라도 물론 일부의 해명 과정에서 불명확한 부분이 있었다고 쳐도 예. 이것이 명확한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안 나온다면 이걸 다시 한번 주장하지 않아야 되는데 지속적인 주장을 해왔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거짓말 프레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인 것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것을 거짓말쟁이라는 프레임을 씌워놓고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상대 후보 측에서는 이것이 검증 차원을 넘어선 프레임 씌우기다라는 이런 인상을 받았던 것이죠. 예. 좀 같은 질문을 좀 드려보면, 그러니까 검증은 필요합니다만, 네. 이 검증 과정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 정책 선거가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또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네거티브라고 하는 것의 긍정적 측면을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 그것이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체로 놓고 보면 또 평균적인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이런 느낌으로 다가올 수가 있고 이번 선거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은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오세훈 후보 그래 생태탕 먹으러 간 거 맞는 것 같아. 측량하러 갔잖아. 그렇게 인식을 하시는 부분도 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지금은 민주당이 회초리 좀 맞아야 되겠어. 뭐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박형준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국민들로부터 자신들에게 제기되었던 그런 의혹을 다 면죄부를 받았다. 해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세보다는 여전히 내가 나에게 해명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자신들을 선택해준 유권자들을 대하는 좋은 태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막판에 이제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과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그 후에 뭐 나왔던 것이 뭐 법적인 절차 혹은 시의회 차원에서의 뭐 조사를 하겠다. 만약에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 의석을 지금 서울시 내에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을 계속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선거가 끝난 시점과 선거가 한참 치열하게 맞붙었을 시점의 해석이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진성준 의원이 박영선 캠프의 전략본부장 아닙니까? 전략본부장으로서는 무엇인가 계속 동력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들을 이제 해내야 되는 사람이니까 아마 오세훈 후보가 계속 이 말씀을 해명한다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또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좀 찜찜한 게 계속 남아 있으니 더 명확하게 해명하라. 안 하면 우리가 중대 결심을 하겠다 이런 것이었는데 예. 아마 그것도 그런 오세훈 후보의 해명이 미심쩍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전략적 발언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그 중대 결심의 부분 그 표현에 대한 문제보다는 그러니까 서울시 의회 차원에서의 그 행정 사무 조사 그러니까 진행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지금 결과가 이렇게 되어 가는 상황에서 실제로도 만약 오세훈 후보가 시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조사는 계속 진행이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 예. 아마 예를 들어서 이 정도 표 차이가 났으면 서로 선거 기간 중에 있었던 고소고발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말 국민에게 이만큼 외초를 맞았으면 뭐 깔끔하게 그런 문제에서 취하를 하고요. 그 대신에 아직 저희 입장에서 보면 분명하게 본질적인 의혹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당선되든 오세훈 후보든 박형준 후보든 민주당에게 해명하지 말고 국민이 납득하실 때까지 하실 수 있는 수준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법정 공방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국민의힘에도 또 질문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곡동 셀프 보상 의혹 관련해서 말미로 접어들면서 생태탕집 그 증언 논란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생태탕집 주인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런 표현을 또 사용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선거 후에 법적인 절차도 진행이 된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이제 선거 전략이라기보다는 예. 기준이 고소고발은 최소화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박영선 후보나 캠프 측 관계자를 고소고발한 사건은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예. 오히려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를 고소한 건이 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뭐 다른 고소고발 조치는 한 건은 있지만 캠프 관계자 후보자에 대한 고소고발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어떤 방침을 정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캠프 관계자는 아니지만 이 생태탕집 주인 같은 경우에는 주인과 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민주당 측에서 의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 뭐 김대엽 씨가 떠오른다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이제 과거에 나중에 법적인 문제까지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그것은 이제 있었어요. 만약에 조영 대표의 말의 취지는 예. 제가 뭐 직접 얘기해 보지는 않았지만 예. 만약에 사실과 다른 말은 하지 말아 달라라는 취지의 어떤 뭐 부탁조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사실 선거 관계자가 아닌 유권자를 상대로 해서 고소고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 캠프 측 관계자의 결정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저희가 앞서서 이제 부동산 공약에 대한 부분도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선거가 끝나면 인수위 없이 바로 직무 수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1년여의 짧은 임기 무엇에 가장 집중해야 될지를 좀 짧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세훈 후보자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1호 공약이 있어요. 뭐 1인 가구에 대한 뭐 안심 대책을 좀 세우겠다 이런 부분하고 저희가 금방 얘기를 했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시의회와의 협조입니다. 협조가 있어야지만 본인이 공약했던 부분을 추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의회와의 관계 정립을 위해서 노력해 줄 것 이것을 좀 부탁드려주고 싶고요. 그다음에 1년 임기가 1년 3개월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3개월 이후에 또 지방선거와 대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선거를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도 본인 했던 공약에 모든 것을 할 필요가 없고 사실은 가장 빨리 시급하고 빠른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는 이제 의회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당적을 잇고 의회와의 협조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시장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